자, 여러분 교재 위험 수익의 상세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또 출제가 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 위험, 우리가 회피형 투자자죠.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입니다. 자,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다. 2%.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을 우리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여러분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 그 무위험 자산은 뭐죠? 위험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국가가 보증한 국채, 부도나잖아. 거의 위험이 없지 뭐. 여러분이 국채 수익률을 예를 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채 수익률 2%인데, 자, 여러분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리면요, 요것도 2.25%로 올라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무위험률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변적이야.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인상된다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요, 무위험률도 올라요. 또는 기준금리를 인하면 또 무위험률 하락을 해요. 뭐 2%에서 1.85% 될 수도 있지 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2%는요, 위험이 높든 낮든 이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위험이 제로일 때나 위험이 R1에 있을 때나 요 2%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요 크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 크기를 우리는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1년 만기 국채를 여러분이 사면은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지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어요. 예?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험이 높든 낮든 이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위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위험은 불확실성이니까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위험축 밑에 대해서 이게 볼록합니다. 위험축 밑에서 보면 볼록한 이것을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누구? 위험 회피. 네. 위험 회피형 우리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돼. 자, 그림에서 보듯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상이란 말 쓰죠. 일반적, 항상이란 말을 우리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통상 위험과 수익은 뭐다? 비례 관계이다. 자, 여러분 14회 시험은요, 이걸 뭘로 출제했냐면 14회 시험에는 반비례로 출제했어. 반비례가 아니라는 거. 비례. 14회 시험에는 반비례로 냈거든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작년 시험에 또 출제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이 질문을 출제했어. 또 작년에. 그 26회는 또 이렇게 냈거든요.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시장에서의 수익률도 높아져요. 되겠죠? 요거 있잖아. 화살표가 이렇게 무슨 방향? 같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경제이론에서는 뭐라고 한다? 플러스를 비례. 그 마이너스는 반비례.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는 뭐다?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그때는 반비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다? 플러스. 요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건 26회 시험에 출제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21회 시험, 24회 시험에도 요걸 출제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해요.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위험 높고 수익률 높아지죠. 요게 두 개가 상쇄된다. 우리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트레이드를 오프 시즌에서 하는 거예요.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를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상쇄관계. 상쇄시킨다. 위험도 높아지고 수익도 높아진 두 개를 뭔다? 상쇄시킨다.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해요. 시험에 많이 나온 용어죠. 좀 주의해두고 비례라는 걸 좀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보세요. R1만큼 위험일 때 요 크기죠. 위험이 높을수록, 자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요 크기죠. 요 크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럼 요걸 뭐죠? 위험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요 크기는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요.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은 위험은 리스크를 말하고, 그리고 할증률은 프리미엄을 번역했다. 자, 이런 프리미엄을 번역해서 할증률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그래서 지금 투자의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이 무위험률. 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요 국채 수익률이 지금 2% 예를 들었으니까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 이 할증률을 3%로 예를 들면 이것을 가산한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5%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가산한 할증률을 요구 수익률인데 이것을 우리는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임대료 수입 받는 투자자는 손해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더해준 5%인데 인플레이션이 2%가 예상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자는 손해 보니까 이 2%만큼 수익률을 더 요구해. 몇 프로? 7%를 요구하겠지. 요거 다 더해주는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 따서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해요. 피셔 효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11회 시험 요거 다 더해주는 걸 계산 출제했고 26회 시험은 요걸 또 출제했었죠. 26회 시험은 무위험률이 상승 2%에서 3%면 요구 수익률도 오르는데 요구 수익률 하락한다고 출제했어요. 26회 시험. 또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면 또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면 또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이 관계를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각도, 여러분 요 각도 있는데 이 각도를
요 각도를 뭐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림. 이 위험 회피도는 뭐는 관계없다. 요 무위험률 이 크기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위험 회피도 26회 시험 요걸 출제했거든요. 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요거 흰선에 비해서 요게 급하죠. 그래서 시험에 2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급해진다. 요걸 출제도 했어요. 26회 시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R1 위험일 때, R1 위험일 때 투자자는 이만큼 수익률을 요구를 하죠. 요 크기만큼. 이것은 누구냐? 공격적인 위험 회피적 투자자고, 그런데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이것은 우리는 누구냐면은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요, 보수형 위험 회피형 투자자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문제는 공격적일 때는 R1 위험일 때 수익률을 이만큼 요구하지만 누구일 경우에는 보수적일 때는 수익률을 얼만큼? 이만큼 요구한다. 그래서 R1이라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공격적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보수적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높다. 요거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림 보면서. 자, 이 그림은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이 그림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말로 출제하겠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밑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나와요. 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을 보면은, 자, 부동산 가치. 자, 부동산 가치인 투자 가치인데, 자, 여러분, 투자 가치는 아까 개념에서, 아까 앞 시간에서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 또는 편익을 어떻게 돼?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현재의 값어치를 얘기하죠. 그러면 현재의 가치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은 미래잖아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할인율로서 우리는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여기 앞에 보면 위험 조정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위험이 높으면 되게 투자자가 시장에서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 시장에서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험이 높아지면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가 또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한다? 높아지겠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에서 요구 수익이 높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은 연간 안정적인데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전체값, 부동산 가치는 뭐한다? 하락을 하죠. 부동산 가치인 투자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반대로 변동하니까 무슨 관계? 마이너스 반비례 관계다. 마이너스 음의 관계,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시장이 우리는 호황이다. 자, 여러분, 시장이 활황이라고 하죠. 활황은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호황장세다는 얘기야. 활랑 국면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 요게 높아지면은 동일한 할인율을 할인한 부동산 가치. 할인율은 변화가 없어요. 5% 변화가 없는데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은 동일한 할인율을 할인해도 뭐는 높아져? 부동산 가치는 뭐 한다?
높아지겠죠. 이 설명을 여러분 거기에 교재에 이 200페이지에 199페이지 밑에서 200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0페이지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 자, 여기 22회 시험에는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별표인데 꼭 알아두긴 알아둬야 될 중요한 용어예요. 네?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있어서 수익의 측정 그리고 위험의 측정이 있어요. 자, 수익의 측정과 위험의 측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은 순 영업소득 수익을 측정할 때는 순 영업소득의 뭘로? 기대치.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입니다. 기대값, 평균값. 순 영업소득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많이 출제하죠. 시험 문제는 요걸 계산하는 문제를 또 우리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온 201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가 이게 확률 분포표인데, 이러한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는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요.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그 표에서 순 영업소득에 뭐를 구해야 된다? 기대치. 여러분 이 기대치가 아까 기대값, 평균값을 구합니다. 이 평균값을 구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예상되는 순 영업소득이 나오죠. 자, 불황일 때는 얼마죠? 불황일 때는 9천만 원. 정상적일 때는 1억 원. 정상적일 때는 1억 원. 그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1억 1천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그 표에서 그 확률이 있어요. 이 확률을 가중치라고 해. 그럼 여러분 그 표에 확률이 가중치입니다. 그 확률을 곱해. 그러니까 확률이 뭐를 곱한다? 가중치. 불황일 확률 10% 얼마? 0.1. 정상적일 확률 80% 0.8. 호황일 확률 10% 얼마? 0.1. 이렇게 가중치인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 거, 또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다? 가중치를 가지고 뭐를 구했다? 평균을 구한 거예요. 가중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기대되는 소득을 얘기해. 순영업소득의 기대치가 가중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가중평균 기대소득이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순영업소득 기대치를 구하는데, 그럼 여기 얼마죠? 지금 여기 얼마? 900만 원. 요 가운데는 8천만 원이고, 맨 마지막은 1,100만 원. 다 더해줬더니 얼마죠? 1억 원. 그럼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1억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어떻게 돼요?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라면은 기대 수익률로 추정을 해야 되니까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수익률을 구할 때는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억 원이고, 여기에 뭐죠? 가중 평균 기대 소득 얼마? 1억 원이 들어요. 가중 평균 기대 소득 1억 원. 순영업소득의 기대치가 들어온 수익률을 구하는 거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1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을 구할 줄은 알아야 되겠다.
뭐 기대 수익률 구하고 위험은 계산 못해도 관계없죠. 왜냐, 보기 5개 중에 한 2-3개는 제거돼서 2개 놓고 찍으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이 위험은 왜 계산이 어렵냐 한번 이제 보면은,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통계적 기법인 표준 편차로 측정하든지, 아니면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 갖고 측정한다? 분산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 좌우 대칭, 이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우리 고등학교 배우는 좌우 대칭인 이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인데, 문제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근데 이 표준 편차라는 용어는요, 표준 편차는 이 평균, 이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평균에 밀집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균에 밀집하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곡선이 나와요. 평균에 이렇게 밀집해 있다는 것은 평균에 다 가깝죠. 그만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예요. 평균에 밀집해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아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는 것은 위험이 낮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이렇게 멀리, 평균부터 이렇게 멀리 벗어나 떨어지면은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고, 이때는 위험이 높다. 계산은 못해도, 요거는 꼭 기억해야겠죠. 계산은 못해도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 그러면 시험 문제, 우리 여러분 앞으로 모의고사 보면요, 모의고사 보면은 표가 주어져요. 표 주어지고 기대 수익률 분산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모의고사 보면은.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거든요. 불황일 때. 그럼 불황일 때 편차 구해야 되는데, 불황일 때는 얼마? 불황일 때는 순 영업소득 얼마? 9천만 원. 불황일 때 순 영업소득 9천만 원인데, 이 9천만 원에서 평균 얼마? 평균 얼마를 빼야 돼? 1억 원. 자, 평균인 순 영업소득 기대치인 평균값 1억 원부터 9천만 원 얼마 떨어져 있느냐? 1천만 원 떨어져 있지. 이걸 편차를 제곱을 해야 분산으로 가니까, 제곱한데 불황일 확률 몇 프로? 10%. 불황일 경우에 분산. 그럼 정상일 경우에는 얼마? 순 영업소득 1억 원이 평균인 얼마? 평균인 1억 원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또 편차를 제곱했을 때 확률 곱해주면 이건 정상일 경우에 분산. 호황일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이 평균 얼마? 1억 원으로부터 또 얼마나 떨어졌느냐? 평균. 이걸 또 제곱해줘서 확률 곱해주면 호황일 경우에 분산. 요거 다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 되겠지. 1억 빼면 제로거든요. 이거 필요 없고. 그러면 요건 얼마? 마이너스 1천만 원인데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 1천만 원에 제곱 곱하기 0.1. 요것도 1천만 원 제곱 곱하기 0.1 두 개 있어요. 1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얼마 나오죠? 1천만 원 제곱 곱하기 0.2. 요게 분산이야. 1천만 원 1 곱하기 0 몇 개? 7개 이죠? 그럼 7개 14개야. 14개 0.2 곱해주면 돼. 그럼 13개 1을 곱해주면 그게 분산이야. 예? 전자계산 늘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걸 구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야. 그럼 1천만 원 제곱 곱하기 0.2. 이해 안 되면 중학교 2학년 자식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녀분한테. 제곱근 성질에서 이것은 따로 뗄 수 있어. 1천만 원 제곱 곱하기 따로 이렇게 떼. 0.2 따로 뗄 수 있어. 또 요거 제곱과 누뚜, 제곱근 누뚜 없어져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계산기 1 누르고 017개 누르면 1천만 원이야. 곱하기 누르고 그다음에 뭐를 누려야 돼? 누뚜 누르면 돼. 누뚜. 전자계산 있어. 누뚜 딱 누르고 0.2 누르면 이게 거기 얼마 나와? 447만 2천 원이 나와. 계산 어렵잖아. 시간 걸리지. 요거 계산 못해도 기대 수익률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찍을 때 요걸 찍어낼 수 있어. 찍는 방법은
10월달 가서. 모의고사 쳐야 돼. 여러분 9월달 모의고사 쳐야 찍는 방법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지금 찍는 방법 가르쳐도 몰라. 모의고사 풀 때 이렇게 나오면 답은 요거 몇 번 이렇게 찍어주는 거지. 예? 그거에서 40문제를 풀 때 우리는 찍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9월달을 잘 기대하시면 돼요. 뭐 그냥 찍는 것도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찍는 것도 다 배열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잘 찍어야 돼. 자, 여러분 교재에 202페이지 변이계수. 용어가 또 어렵네. 변이 또는 변동계수라고도 하는데, 이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얘기하죠. 이 말은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을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죠.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표가 주어지거든요. 투자 대상이 아파트 투자할 거냐, 상가 투자할 거냐, 호텔 투자할 거냐.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변이계수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건 두 학자밖에 없어. 경희대학교 이성근 교수 아니면 조주현 교수 건국 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주어지고 문제 주어져요. 기대 수익률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져?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 요 두 가지는 주어져요. 요까지는 주어져요. 기대 수익률 아파트 5%, 상가 10%, 호텔 20% 주어져요. 그럼 표준 편차 1%, 그러면 3%, 5%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때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하는 게 변이 개수를 구해야겠지. 그럼 변이 개수는 기대 수익률 몇 프로? 5%, 표준 편차 1%, 0.2. 여기는 얼마? 10분의 3, 0.3. 여기는 20분의 10, 2분의 1이니까 0.5 나오죠.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 1%랑 위험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선택하지. 변이계수의 값을 작은 걸 선택을 하겠지.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그럼 변이계수의 값이 작은 거 뭐를 선택한다? 아파트를 선택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파트가 비교합니다. 아파트가 상가 호텔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는 뭘 선택했다? 아파트를 선택했다. 이렇게 다른 투자과 비교해요. 여러분, 다른 투자과 비교를 해서 판단할 때는 상대적이란 말 들어가. 상대적. 다른 투자과 비교할 때는 뭐 들어간다? 상대적. 규모가 다른 부동산을 비교할 때 상대적 들어가고, 이것을 상대적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해요. 변이계수를 상대적 표준 편차. 이게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역수는 뭐가 돼? 역수는 역수. 변이계수의 역수는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역수니까. 위험 한 단위당. 위험 한 단위당 뭐죠? 기대 수익률. 그러면 위험은 표준 편차. 기대 수익률. 시험에 내면 여러분요,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주어져 표가 있거든요. 표도 주어졌는데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니까 요 앞에 거는 어디 도망가. 그냥 뒤에 뭐만 봐? 기대 수익률 요것만 보고 하니까 틀리지, 시험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니까 여러분 요걸 빼놓고 생각해 버려.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요걸 갖고 생각하려는데. 그래서 요것은 역수니까 뭐도 위험 1%당 수익률은 뭘수록 높을수록 유리하겠지. 역수니까. 그래서 표가 주어지거든요. 시험 문제 표가 주어졌을 때 17에 시험, 13에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용어가. 근데 주의해야 될 건요, 최근 시험에 이런 위험 수익 측정가 있죠? 표 주어져요. 그럼 표 주어지고 그 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막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표 주어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석하는 지문이 나와. 근데 1번, 2번에 답 넣을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표에서 근데 1번 답은 우리는 표 출제하는 문제는 해석하느냐인데 1번에 답 넣으면 2, 3, 4, 5는 여러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답은 우리는 어리논다. 4, 5번에 탁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찍을 때 그런 걸 잘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서 찍는 게 아니야. 그래서 최근의 시험은 다 5번에 답이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야 찍는, 그러니까 찍는 것도 요령 있게 찍어 들어가야 돼. 아, 이런 문제는 하면 여기 답이 어디 있구나. 이 문제는 어디 있구나. 이런 걸 딱. 그러면 찍는데 확률이 팍팍 줄어드는 거죠. 출제 패턴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위험 관리 방법 들어갑니다. 자, 위험 관리 방법 보시면은, 자, 4가지 있어요. 위험의 회피.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뭐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을 뭐 한다? 회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합니다. 위험의 회피 대표적인 것은요, 위험한 투자 하지 말자.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자. 어디? 국채, 예금자 보호 대상인 정기예금, 이런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자. 뭐 그 얘기죠. 뭐. 근데 시험 문제는요,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게 뭐냐? 위험의 정가야. 위험의 정가. 그래서 여러분, 위험의 회피 정가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한번 17회 시험에 했어요.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정가 이해하는지 여부를 한번 물었어. 17회 시험에. 예? 그래서 위험의 정가는 조세 정가 배웠잖아요. 떠넘기는 거. 자, 미래의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그 위험을 떠넘겨버려요. 예? 위험을 떠넘기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21회 시험에 출제된 게 요걸 출제했잖아요.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여러분은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보험회사에 떠넘겨. 예? 요것은 21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아까 그 문제는 또 15회 시험에로 출제했지만은, 자, 15회 시험은 요거 출제했어요.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죠. 임대는 화폐 가치 하락해서 손해를 봐. 예? 화폐 가치 하락 손해를 보니까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떠넘겨. 이것도 위험의 정가. 그건 15회 시험에 출제했죠. 또 요즘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계약을 맺으면 원청업체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그리고 또 기업과 리스 회사 간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은 또 기업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위험을 리스 회사에 기계를 사용한 위험을 떠넘겨버려요. 그런 건 전부 위험의 정가에 해당합니다. 정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가를 좀 주의해 두고, 위험의 보유라는 게 있어요. 위험을 보유한다. 자, 여러분, 미래의 손실에 따른 위험을 보유 스스로 부담하겠다. 그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감가상각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을 해요.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뭐하겠다? 부담하겠다. 이건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죠. 여러분, 위험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의 어떻게 돼요? 발생 횟수, 손실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위험의 통제인데, 이제 여러분 배우시게 될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통제하는데,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위험의 정가가 우선 중요하다.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작년에 또 출제했거든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거기 뭐가 나오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위험한 투자를 뭐한다? 제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자산에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수익률이 국채 투자면 낮기 때문에 투자자의 재산, 부를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한 자산 아니에요. 이건 대표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에요. 자, 그리고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자, 이 투자안. 자, 이 투자안으로부터 투자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우리는 최대 예측하고 또 중간 예측하고 최소로 예측하는데 이 투자안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뭐? 최소.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최소로 예측해서 이걸 기준으로 뭐와 비교한다? 이걸 기준으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 작년 시험에 여기서 정답 물었죠? 어떻게 돼요?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여러분 저 왼쪽 그림에서 위험 조정률을 위험 조정 뭐라고 했어요? 할인율인데 이걸 사용해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 내용이 작년에 정답을 물었어요. 자, 저 어디 수식 요약합니다. 요 수식. 자, 투자 가치는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했는데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 높죠? 높죠? 그래서 거기에 뭐 나온다?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높은의 동그라미. 요구 수익 높다는 거예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 높다. 높은. 요걸 시험에 낮은으로 출제한 거예요.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벌써 그거 2번 정답 물었어요. 네. 높은. 그래서 15회, 28회 2번 정답 물은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203페이지 밑에 민감도 분석의 1번과 여러분 거기 보면 2번 2번 있죠. 2번과 1번이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작년에도 나오고 25회, 6회 다 개념을 물어요.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은 다 뭐를 묻는다? 개념.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산출되는 결과는 뭐 대표적으로 뭐죠? 수익성. 산출되는 결과는 대표적으로 뭐다? 수익성. 수익성을 말합니다. 산출되는 결과. 그러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표적인 게 임대료죠. 임대료가 인상되느냐 인하되느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 공실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공실률. 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경비가 높아지면 또 수익률이 떨어져요. 뭐 이런 거 영업경비, 부동산 보유기간, 감가상각에 따른 방법 변경이라든지 그러면 또 관련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 이걸 하나만 변하는 수도 있고 개별적 또는 여러 개 개별적 또는 여러 개 집단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시켰는데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뭐를 가지고 분석한다? 우리는 회귀,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해요. 그럼 민감도가 회귀 개수거든요. 이 민감도가 회귀 개수인데 이러면 임대료가 약간 변화를 했는데 수익성은 크게 변동한다. 민감도가 그것은 크다는 건데 민감도가 클수록 그 투자는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개념을 많이 묻습니다.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자, 205페이지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 또 나오죠. 자, 평균 분산 결정법 개념 또 작년에 물었는데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예?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뭐를 구한다? 평균을 구하고 또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죠. 평균은 수익과 관련 있죠. 수익의 측정. 위험의 측정은 표준 편차 분산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개념 묻는 문제, 평균 분산 결정법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12회 시험과 작년 28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개념 묻는 문제. 근데 우리는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의 이 지배의 원리가 있죠. 자, 이 지배의 원리를 이제 묻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 15회 시험, 20회 시험, 26회 시험에 출제됐죠. 지배의 원리. 자, 그럼 지배의 원리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가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아파트에 투자할 거냐, 투자가 두 개 있어. 상가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아파트에 투자할 거냐. 두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두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똑같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또 A, B 두 투자 안에 위험이 똑같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뭐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을 한다. 이게 지배의 원리예요. 그러면 요거는 아까 앞에서 배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와 똑같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3번 나온 게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보면은 기대 수익률인데,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A, B 7%, 7% 똑같다. 기대 수익률 7%, 7% 똑같았는데 위험이 달라요. 자,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주어지거든요. 표준 편차는 뭐를 측정하는 지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자, B는 5%고 A는 3%다. 그런데 아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어디가 낮아요? 네? A가 낮죠. 위험이 낮은 A 투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험이 같다. 자, 여러분 위험이 3% 같았어요. 같을 때는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이 B는 5%, A는 7%, 기대 수익률 A가 더 높았다. 그러면 당연히 뭐 위험이 동일할 때는 또 기대 수익 높은 A를 선택을 해요. 지배의 원리. 근데 만약에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또 A가 B보다 위험이 낮았다 하면 이것도 당연히 뭐를 선택? A를 선택하는데, 이 세 가지 경우는 지배의 원리가 뭐한다? 적용이 돼요. 세 가지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위험이 높다. 이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여러분 20회 시험은 20회는 요걸 알아야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배의 원리를 적용 못하죠. 이때는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분산법을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못해요. 이 경우에 뭐를 적용하느냐? 이제 배우게 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은 A, B 두 투자 대안의 위험, 수익의 관계를 쉽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진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그래서 요거는 누가 선택했어요?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에 대한 뭐에 따라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20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두 개의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죠. 자, 1952년 오래됐습니다. 원래 2018년이고 52년 마코위츠라는 학자는 우리가 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마코이츠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한 바구니의 달걀을 모두 담지 마라. 유명한 격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 투자하지 마라. 예? 집중 투자하지 마라. 어떻게 된다? 예,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란 용어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뭐한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라. 뭐하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라. 목적은 뭐죠?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라는 목적은 위험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 안 하시대요. 예? 위험을 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포트폴리오는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분산 투자의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해요.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분산 투자 꼭 기억해 두고 위험을 줄인다. 그럼 시험에 우리 정답 지문이죠. 정답 지문을 제일 많이 묻는 지문이 있어. 그 용어가 이제 여러분 거기에 배우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여기서 정답 지문이 정답입니다. 정답 지문을 진짜 많이 물어. 그럼 포트폴리오는 매년 한 문제 나와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매년 한 문제 출제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포트폴리오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매년 나오는데. 한 문제 매년 나와요. 자, 여기는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이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공부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 위험은 이만큼 있어요. 이 위험이 뭐죠? 우리는 총 위험이에요. 자, 총 위험인데, 이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됐어요. 자, 이때 이 총 위험은 요 위험 두 개로 나누잖아요. 요 위험과 요 위험으로 나눠요. 자, 이때 요 빨간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여러분 27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비체계적 위험을. 예?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요 지문이 나왔어요. 개별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무슨 위험? 개별적인 위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 이걸 진짜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12회 시험에 처음 나와서요. 이제 시험에 출제할 때마다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자, 여러분,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나하나 정확히 암기하면 돼. 왜? 체계 반대로 가니까. 예?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자, 그럼 밑에 체계적 위험이에요. 자, 이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기가 침체되면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요것만 알아도 답이 나와요. 25회는 여기서 정답 물었잖아요. 시험에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긴 또 체계적 위험 나온 거야. 틀렸지. 피할 수 있으면 비체계적이지. 25회 정답 물었잖아. 27회는 요걸 물어. 비체계적. 하여튼 시험에 단골입니다. 포트폴리오 일어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갑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은
통계적으로 점점 뭐가 줄어들어?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면 뭐도 줄어들어, 지금? 전체 총 위험도 줄어들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듦에 따라 총 위험도 줄어들죠. 요거는 언제? 작년에 또 27회 시험에 출제했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 총 위험도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 정도 오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됐어. 그렇지만 요거는 변화가 없어. 더 포트폴리오 구성해도 요 위험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를 많게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중요하고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요?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완전히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해서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험의 단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은 그 내용에서 포트폴리오 거기 2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제거되죠. 비체계적, 그게 포인트예요. 자, 포트폴리오 효과 맨 밑에를 위험 분산 효과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고, 20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된다, 제거되지 않는다? 제거되지 않는다. 이건 27회 시험의 정답쯤으로 물었죠. 자, 이제 배우시게 될 용어가 상관계수에 대한 용어인데, 자, 포트폴리오 몇 가지 중요한 이론하고 현금 수지 분석하는데, 포트폴리오는 매년 한 문제 나와요. 포트폴리오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